제가 1,000만 원을 네. 이체해 드릴 테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네. 매수해 보십시오. 네. 몇 퍼센트로 매수하시겠습니까? 8대2 정도는 8대2 정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싱싱한 인터뷰 찾아가는 인터뷰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요즘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시장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시장 환경이 만약에 나중에 좋아진다면 또 IT 업종은 어떻게 좋아질지 또 업종별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의도의 IT 전문가 IT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너무 미남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그 기자님 톤이 확 바뀌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대표님 원래 전자신문에서 오랫동안 그 IT를 전문적으로 취재하시던 또 기자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업계 선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16년 차 이제 기업 분석, 기자 10년 했었고요. 시장에서는 한 6년 정도, 지금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2년 차 유튜버, 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새내기 작가, 최강의 반도체 투자라는 책을 이제 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HSL 파트너스에서는 뭐 비상장 주식을 주로 투자하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시장 사실은 비상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아주 긴밀한 정보들을 많이 또 알아야 또 투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차별화된 정보를 또 전달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최근에 IT 업황이 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매크로 오늘자로도 네네. 오늘 날짜로도 오늘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두고 있는 12월 23일 네. 어젯밤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떨어지고 테슬라가 무려 8.8% 대폭락을 하면서 야 이거 뭐 투자자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표님 IT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12월 들어서 네. 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자 기준으로 그 코스피가 한 6% 정도 빠졌고 한 달에만 코스닥은 3%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월간 단위로 이 정도로 큰 조정을 받는 경우 드물었고 미국 시장은 더 많이 빠졌죠. 네. 일단은 트리플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산타 랠리를 사탄 랠리로 바꾼 그러니까요. 이유는 아유, 참.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그 경기 이제는 어떤 긴축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어떤 경기에 대한 걱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리오퍼닝에 따른 이제 지금 중국이 난리잖아요. 이제 팬데믹에 대한 공포.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는 모습이니까 그거에 대한 또 걱정. 또 세 번째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 고로다의 배신. 지금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이제 0.25%에서 0.5%까지 사실상 긴축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채권 시장을 좀 흔들었고 그게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일본 여행 개인적으로 다녀왔는데 네. 어딜 가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거기는 좀 올려도 침체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들이 활기차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좀 다른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자 그렇고 시장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재를 계속 예상해왔던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시장 일각에서는 과대 낙폭이다. 지금 이 상황이 결국 다시 되돌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좀 이제 내년 초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좀 12월에 좀 이제 생각보다 조정폭이 깊었던 거는 뭐 이게 뭐 새삼스러운 악재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던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불확실성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공포가 좀 더 증폭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연초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어떤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더 이상 이제 뭐 지표라든 것들이 뭐 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뭐 나빠질 만한 것들이 뭐 아직까지는 연초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 사고를 끓일 때 뼈를 2번만 끓이는 줄 알았더니 한 3번, 4번 지금 뭐 아주 진짜 아슬아슬 때까지 끓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IT 전문가시니까 바로 업종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계시고 여전히 관심도 가장 높은 우리의 삼성전자. 자, 반도체를 둘러싼 기대는 이런 거죠. 내년 말 되면 이제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짚고, 이제 후년을 기대하면서 그 디램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부터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짚어갈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뭐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지금 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보면 크게
중요한 수요 시장이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일단 서버가 한 40%, 지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버 쪽은 약간 인프라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나 둔화가 있더라도 이게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뻥나면 안 되잖아요. 네.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의 영향보다는 신규 CPU, 네,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우리가 기다렸던 신규 CPU가 이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DDR5 D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기존의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네, 요런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소비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쪽인데, 네. PC는 언택트 때 워낙 살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버렸고, 네. 네, 스마트폰은 3년 동안 역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나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오히려 기저 효과로 조금 이제 수요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D램 같은 경우에 말씀해주신 대로 서버랑 PC, 뭐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수요처들이 나뉘죠. 근데 이제 서버 쪽은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서버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이제 인프라 투자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스마트폰은 뭐 더 나빠질 게 없죠. 네, 맞습니다. 이거보다 네. 더 나빠지려면 스마트폰을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 반도체 가격을 지금 주가 삼성전자는 58,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6만 원 넘어가고 6만 5천 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시기, 그건 어느 정도 어느 시기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D램이 반등한다. 네. 일단 이제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주문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만약에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주가는 6개월이나 9개월 선행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바닥이 지금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늦어져더라도 최소한 내년 초쯤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짚고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만 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됩니까? 저는 뭐 지금 수준의 어떤 PBR 기준으로 봐도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거의 락바텀 수준에 가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해서 뭐 1, 2년 뒤에 봤을 때 손해를 보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네네. 다음 주에 사면은 배당은 아슬아슬하게 연말 배당 하나는 받을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사실 투자자들은 좀 걱정이 덜할 수도 있어요. 네네. 상대적으로 더 걱정 잠못 드는 분들은 바로 SK 하이닉스 투자자들입니다. 참 그 삼성전자는 투자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투자를 또 줄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오히려 뺏기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치고 나갈 때 SK 하이닉스 메모리로 이거 한계가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조화했죠.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동조해서 움직이는데, 내년에는 조금 약간 이제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로 움직일 것이다. 네, 이제 기존 어떤 흐름하고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불황이라는 어떤 시점에서는 현금 있는 기업이 짱이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현금이 한 128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128조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순채무가 15조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인텔의 솔리다임을 인수했잖아요. 이제 7조 정도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월 기준으로 한 2천억씩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인수할 때는 낸드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괜찮았었는데, 낸드 가격이 너무 급락하고 있고, 내년에도 D램은 충분히 어떤 반등 시점이 보이는데, 낸드는 사실은 언제 이게 바닥을 잡을지 대충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 메모리 쪽에서 한 번 더 뭔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게 평상시에서는 1등 사업자가 뭔가 확장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뭐 어떤 규제 당국이라든지 시장에서도 싫어하는데, 불황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저항이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오히려 지금 뭐 어떤 감산에 대한 것들이 보수적으로 톤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참 SK 하이닉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삼성전자보다 더 낮게 기대해야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낮게 봐야 되는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렇죠. 뭐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게 뭐 SK 하이닉스도 거의 진짜 바닥권 수준이긴 한데,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채가 너무 많고요. 이 부채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뭐 D램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어떤 그런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낸드는 사실 답이 안 보여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또 큰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라는 거는 결국 또 향후 로드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기술 로드맵이 되게 중요한데, 하이닉스의 어떤 그 D램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네. 거기 EUV 장비를 반입을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도 결국은 예, 미래에 대한 성장성까지 뭔가 담보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인텔의 또 중국 대련 공장을 대부분 떠안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지금 악재가 겹쳐져 있다. 그래서 이게 바닥 수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왔다고 해서 이거 선뜻 잡을 만한 네, 그런 용기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네. 이체해 드릴 테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네. 매수해 보십시오. 네. 몇 퍼센트로 매수하시겠습니까? 한 8대2 정도는 8대2 네, 정도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는 그래도 있을 어떤 반전의 그렇죠, 포인트, 맞습니다. 너무나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반등 요인들. 뭐 갑자기 또 파월이 변심해서 우리가 갑자기 금리 인하 세게 합니다. 그러면 그죠? 자금 부분 해결되면 네, 또 달라지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또 다른 기대는 이제 파운드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반론은 이제 TSMC의 2차 벤더 정도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벤더라 얘기하는 거는 이제 TSMC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TSMC한테만 다 맡기기가 좀 뭐하니까 삼성전자한테 좀 물량을 주고 이런 걸로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거다. 우리가 TSMC를 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렇군요. 동의하는데 이게 2차 벤더인데 플레이어가 1차 벤더, 2차 벤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네,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딱 두 개 회사밖에 없잖아요.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 이거 2차 벤더니까 뭔가 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쉽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약에 시진핑 3년임의 어떤 힘을 받아서 대만 침공한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걸 나서서 지켜줘야 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있어야 될까요? 굉장히 이게 딜레마거든요. 만약에 뭐 저는 뭐 그냥 안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쪽인데 만약에 TSMC가 망가지는 걸 놓고 그냥 좌시하게 되면 뭐 미국의 리더십도 망가지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미국 본토에다가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빨리 파운드리를 깔아라. 첨단 파운드리를. 네. 이제 당분간 채찍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반도체 소부장을 전체 다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 내 토픽은 무엇입니까? 갑자기요? 저는 이제 반도체 뭐 전반이 지금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술적인 병목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긁어줄 수 있는 쪽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 3나노 뭐 게이트 올라라운드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 공정, 그러니까 팹 공정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후 공정에서 뭔가 좀 많이 풀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건데 결국 그 수요를 어떤 땡겨오는 부분들 반도체에서 그건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서는 이제 결국 AI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사람의 뇌를 모방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컴퓨터에 맞춰져 있는 칩들은 다 그냥 우리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CPU, DRAM, 낸드 플래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의 뇌하고 비슷하게 만들려면 프로세스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 넣든지 아니면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면 제일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후공정에서 메이크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뭔가 세계적인 기술 리더십을 가진 회사가 국내에 한 두 개 정도는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하고요.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한미반도체를 항상 토픽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토픽 꼽는 분 전문가들 꽤 있으신 것 네네, 같아요. 같은 맞습니다. 이유인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항상 뭐 투자는 이제 자기 몫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종목을 놓고 계속 공부할 필요는 있겠죠. 자,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야, 2차 전지가 옛날에는 반도체 얘기하고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2차 전지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수급상 조정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정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결국 그 너무 많이 올랐죠. 원래 2차 전지가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재작년에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시기겠거니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의 IRA라는 이슈가 빵 터지니까 이게 정책 모멘텀으로 좀 가버린 거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과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과한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결국 테슬라가 대장주잖아요. 네. 테슬라가 지금 연초 1년 사이에 그 65%가 빠졌거든요. 네. 3개월 만에 55%가 빠졌고 대장주가 이렇게 가면 결국 그 관련된 섹터가 또 힘을 받아서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정된 산업이고
뭐 담보된 성장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하겠지만 단기간 어떤 짧은 시간 안에서는 좀 아픈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표님도 방금 전에 담보된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2차 전지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그동안 정당화해오던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담보된 성장이라는 맞습니다. 네. 어떤 장기 공급 계약의 안정적인 실적과 빠른 증설 뭐 이런 것들이었죠. 뭐 그런 성장 논리는 여전히 뭐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 업종 내 소재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사실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대부분 여러분들은 양극재 뭐 음극재 동박 요 정도의 소재선에서 많이 보시지만 사실은 장비도 그렇고 굉장히 밸류 체인이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주목하고 계신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 좀 있습니까? 만약에 뭐 소재주를 본다 그러면 이제 뭐 당분간 조정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뭔가 이제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뚫고 갈 만한 회사는 저는 포스코 케미칼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 IRA에 대한 핵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재에 대한 탈중국화는 결국 이 포스코 그룹을 뭐 빼고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 뭔가 2차 전지 쪽 소재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좋은 회사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뭐 어떤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본인의 어떤 그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하기는 좋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소재 쪽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팹이 본격적으로 깔리잖아요. 2차 전지 팹이. 그러면 설비가 대규모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설비 쪽에서 뭔가 이제 모멘텀이 일어나는 수주가 받쳐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장비, 오히려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낮다고 보고 있고, 굳이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산다 그러면 뭐 전극 공정도 있고 조립 공정도 있고 활성화 공정도 있고 뭐 자동화 검사 이런 쪽도 있잖아요. 저는 전극 공정에 좀 집중하는 게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PNT 같은 회사들, PNT 같은 회사가 이제 워낙 지금 조 단위로 수주를 받아 놓고 있고, 수주가 조 단위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죠. 거의 계속해서 1조 3천억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이제 믹싱 기술 쪽에서 이제 뭐 활물질이나 도전제 바인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섞어주는 장비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윤성 FNC라고 신규 상장 회사인데 여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기존에 그 배터리 3사 정도에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뭐 한 곳 혹은 두 곳, 많아야 두 곳 정도에 이렇게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신의 내재화 과정에서 장비가 필요한데 그걸 다 장비까지 내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고를 수 있는 장비 회사들이 결국 한중일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테고, 그중에 좀 검증된 곳들로 하다 보면 이제 한국 쪽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가능성도 좀 있나요? 그러니까 장비 쪽의 어떤 확장. 네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의 핵심이고 어떤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뭐 미국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의 엔진을 해외에 의존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재화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럽의 노스볼트라든지 브리티시 볼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턴키 베이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좀 좋게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턴키라고 하면 한 방에, 쉽게 얘기해서 한 방에 탁 라인 세트로. 그죠? 공정 다 지어주고 딱 키를 넘겨주는 그 정도인데. 아, 그래서 네네. 턴키이구나. 맞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참 무식해요. 아유, 아닙니다.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하나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기술이 이제 턴키 쪽으로 맞다, 수주 들었어요. 베이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믹싱 쪽에서도 턴키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TS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윤성 FNC는 대용량을 굉장히 어떤 양질의 슬러리를 만들어주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TSI 같은 경우는 믹싱 장비를 똑같이 하는데 대용량은 조금 떨어지는데 요거를 시스템으로 딱 그냥 바로 턴키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들 메모하고 계시죠? 네. 자, 밸류체인 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재 쪽이나 이런 건 이제 포스코 그룹이 그동안 한마디로 해본 업력이 있어서 잘할 거란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뒷단에 배터리 이제 양극재를 다 쓰고 나서 다시 이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리사이클링 기술. 이제 뭐 최근에 뭐 성인 하이텍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 리사이클링 쪽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에서 니켈 가장 많이 채굴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광물 수출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광물을 캐서 이제 중국 같은 데 가서 이제 전구체로 가공을 하잖아요. 재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광물 수출 금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니켈 가져가려면 재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셀을 만들어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광물을 무기화해서. 그렇지. 네, 그게 이제 결국 코스트 상승 요인이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현대차 같은 회사들이 라인을 깔고 있긴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뭔가 이거를 뭐 어떤 소재를 의존하는 부분을 뭐 이원화,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소비 시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니까 우리 쪽에다가 라인을 깔아. 그렇죠. 이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팔다리 다 뜯게 나는 상황이 그죠. 정말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투자가 다 뭐 원재료 채굴 국가나 아니면 수요 국가에 다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을 어떤 리스크를 어떤 완화하려면 결국 그러면 광물 채굴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에 깔려 있는 거 재활용해서 쓰는 수밖에 없죠. 그게 오히려 더 신규로 채굴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재사용하는 게 코스트가 더 낮아질 시점이 있는데 그게 한 2025년 이후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이고 그런 걸로 놓고 본다면 여기도 담보된 성장이죠. 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회사들이 유망한 거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형텍에다가 또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은 한두 개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배터리를 깔아놓은 데다가 뭐 유통망 어떤 그 현지 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수하고 이걸 재련 정련하려면 현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을 여러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셀 3사하고 다 계약을 하는 성일 하이텍이 지금은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면서 좀 반성할까? 그 리사이클링은 사실은 되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를 결국 리사이클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 수익성 문제,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안티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반세계화 흐름 속에서 각국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리사이클링이 또 다른 우리의 어떤 방패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또 하나의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이 또 얘기가 나오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뭐 IRA도 그렇죠. 수혜를 받는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계속 올해 하반기 내내 기대가 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혜를 볼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마찰적인 요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 사이에 어떤 통증이 있죠. 성장통이 필요한 건데요. 그게 지금 올해 내년 뭐 조금 더 늦어지면 내후년까지 뭔가 성장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당장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IRA 가장 수혜를 본 게 2차 전지지만 아이러니하게 가장 피해를 본 게 또 전기차거든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테슬라 이어서 2등을 하다가 보조금이 제외되니까 지금 뭐 7등, 8등까지 밀려버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런 정책 변수들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안티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어떤 세계가 분리되는 거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고 최소한 도메스틱 밸류 체인, 뭐 리저널 밸류 체인, 최소한 브랜드 쇼어링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 흐름에 뭔가 이게 빨리 적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그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참 지난 한 30년 이상 사실 세계화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 그 1970년대 석유 사태 이후에 계속 글로벌리제이션이 계속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게 투자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투자 논리를 또 항상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IT 업황 중에서 우리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하나는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도 초중반 우리 한창 기자 생활하실 때 IT 디스플레이는 어땠어요? LCD가 제일 핫했죠. 좀 뜨거웠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문적으로 하셨을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죠. 네. 그때 이제 LCD 나름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LCD가 중국에 완전히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내 네, 그때도 알았나요? 이렇게 중국으로 확 가버린 이 미래를 깨달았나요? 이제 어렴풋하게 중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이런 결과가 돌아올지는 몰랐죠. 네. 참. 그때 자신에게 영상 편집한 정도이고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종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건 다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접어버릴 수가 또 없는 맞습니다.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국은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사이즈 줄이고. 그렇죠. LCD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긴 힘들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게 보면 뭐 업황이 안 좋지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게 완전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빨리 LCD 접었죠. 이거는 중국 쪽으로 간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70%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LCD를 빨리 구조조정을 못했던 거죠. 요거 좀 더 빨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TV나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뭔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을 추가로 뭐 더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밸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성장이 본격화되는 게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 XR이나 뭐 AR, VR 그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OLED 온 실리콘이라고 하거든요. OLED, 마이크로 OLED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어떤 뭐 고해상도, 네, 1500 PPI나 뭐 3000 PPI 수준의 어떤 초고해상도의 그런 쪽으로 이제 진출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어떤 자율주행차, 네, 맞습니다. 네, 센터페시아 쪽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딱 정형화된 네모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곡면에다가 굉장히 또 널찍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특화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좀 높을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 참 LG가 이제 전기차 시대의 전장업체로서 LG 그룹 네네. 자체가 또 좀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흐름 속에서는 또 LG 디스플레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군요.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좀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좀 말씀하신 이런 흐름들을 좀 봐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실질적인 투자에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특히나 거기에 애플향. 지금 이제 맥북하고 아이패드향이 2024년에 이제 적용이 되니까 내년에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좋은 네네 아마 6세대 투자는 조만간 투자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8.6세대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삼성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그렇군요.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곰돌이 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IT 소프트웨어 업종들 우리나라 사실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너무 좀 규모가 작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해외 얘기하면 너무 일이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의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뭐 IT 소프트웨어 중에서 뭐 그래도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회사들이 좀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크게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담당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그런 쪽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자율주행차 쪽에서 이제 약간 응용 쪽,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회사들, 네. 그리고 약간 요거는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지만 우리 파운드리 쪽에서 칩리스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IP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죠. 미국으로 치면 시놉시스나 뭐 헤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그 반도체 설계할 때 EDA 툴이라는 것들을 제공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선단 공정이 될수록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져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영역이었어요. 네네. 뭐 그거를 우리나라가 하진 않지만 약간 그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DSP라고 하거든요. 삼성 쪽에서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이쪽이 거의 사실상 소프트웨어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AD 테크놀로지나 뭐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인데 이제 그 사이파이브의 자회사 세미파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사이파이브라는 회사는 기존의 암코어를 대체할 수 있는 리스크5 그 아키텍처를 제공해 준 회사거든요. 거기가 이제 거기 창립 멤버가 한국에 오셔서 이제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망한 회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 관련 밸류체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신 겁니다. 자,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세요? 네네. 그렇죠. 항상 대표님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공개해 보시죠. 다 안 좋죠. 네, 다 물려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냐? 지금 상황은 다 안 좋죠. 네네네.
상황 네네. 생각하면 방송하기 싫어요, 네네. 사실은. 네. 일단 투자 비중을 주식 비중을 이제 좀 많이 줄여놨고요. 줄여놓으셨군요. 많이 줄여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계속 모아가고 있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성장이 나오는 쪽,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나 아니면 화합물 반도체.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뭐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은 안 좋지만 뭐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모아놓잖아요. ESS 같은 데다가 이런 것들 또 전력 변환해줘야 되거든요. 송전해줘야 되고 그런 쪽에 쓰이는 반도체들이 이제 뭐 어떤 SiC, 실리콘 카바이드나 뭐 겐, 질화 갈륨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쪽 관련 업체들이나 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삼성 밸류 체인에 있는 뭐 수주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런 회사들 제가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어요. 네, 제 포트도 지금 처참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야 사실 또 이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채널 운영하시는 게 IT의 신이라는 채널명이 공격적이에요. 네, 신이시군요. 아, 네. 이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이게 음악의 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장난처럼, 네, 뭐 제가 뭐 신처럼 다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이제 한창 이게 뭐 제 별명이 IT의 신이라고 별명이 붙었을 때가 그게 반대로 꼭지였어요. IT에 항상 꼭지였는데 팬들이 이제 일단 붙여주신 거니까 네, 그냥 일단 그 이름을 계속 쓰는 거고 뭐. 네. 우리 뭐 교주님 관련된 정보 계속 보실 분들은 고추 채널에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투자 연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처럼 아주 정말 박살이 났고 저도 기분이가 안 좋아요. 네, 다들 기분이가 안 좋습니다. 여의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좀 조언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들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투자라는 게 대중들 따라가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어떻게 보면 주식 뭐 어떤 그 굉장히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팔아놨다가 이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리면 그때 사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수의 예측대로 가는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자기가 좋게 보는 종목들, 기업들 오히려 바텀업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오히려 좋은 시기 아닌가 지나고 나면. 그렇죠. 이제 우리 워런 버핏도 아마 TSMC 사서 물렸을 거예요. 그죠? 아마 최근에 5조 6천억인가 샀잖아요. 그거 손실 많이 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분은 결국은 나중에 익시트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약간 욕심을 내시고 남들이 다 탐욕에 쩔어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네. 그렇게 가는 게 투자의 어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뭐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가 아니라 120% 공감합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 새해도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